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2월 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한국과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 있을 FOMC를 경계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대와 이 불안을 낳는 양상도 보여주지만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엔비디아의 H200 대중 수출을 승인했다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H200 칩의 대중 수출 허가 네. 방침이 호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마음이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쵸. 예, 맞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게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겠고 중국에서 지금 계속 자국 칩을 네.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수출을 한다고 해도 과연 쓸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도 계속 내림세 보였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애매한 스탠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SK하이닉스가 이 시간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중 막판에 6%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소스가 또 미리 또 반영이 된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법의 단어, 선반영일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엔비디아가 대중 수출에 갖고 있는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H200에 대한 기대감 올라간다면 국내 반도체까지도 이제 낙수 효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 수출을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태리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중 내내 힘을 내지 못하다가 그래도 장 후반 들어 좀 하락폭을 축소해내면서 0.27% 내린 4,14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장중 내내 혼조세 보이다가 0.38% 오른 93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만이 매도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2,7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이 494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반면 개인도 매도 우위 기록했네요. 117억 원가량을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사들였는데요. 개인이 2,3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외국인은 583억 원가량 팔아냈고요. 기관도 1,2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은 오늘 쉬어갑니다. 이 FOMC 회의에 더해 오라클과 어도비, 브로드컴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AI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가 2%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하게 올라줬던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은 하락 전환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간밤 테슬라의 주가도 3% 넘게 하락 마감했고 이러한 투자 심리 위축이 배터리 업종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된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1.77% 빠지면서 44만 3,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생물보안법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1.9% 오른 166만 원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는 하락하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HD 현대그룹이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조선소 건설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인도 시장 선점에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57만 7천 원에 마감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올랐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의회 대표단이 방문해 K-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강세 시연했는데요. 오는 10일에 발의될 예정인 유럽 산업촉진법이 배터리와 반도체 그리고 핵심 소재의 EU 생산 비중 확대를 목표로 하면서 최근에 헝가리 공장을 준공한 에코프로비엠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5%대 강세로 18만 2,100원에 마감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강세 보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 타협안에 최종 포함시키면서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인데 그 대상에는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9% 넘게 오르면서 22만 7,500원에 마감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4%대 강세 보여줬는데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인 TGC의 미국 임상 3상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강세 나타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HD현대가 인도 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2032년에 8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인도 조선 시장을 잡기 위해 스미스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재평가되면서 오늘 조선 관련주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삼성중공업은 4%대 강세로 27,050원에 마감했고요. 이외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까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걸로 전망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11%대 강세로 57만 5천 원에 마감했고요. 또 CDMO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넥스가 3.89% 오르면서 15,210원, 그리고 이외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5원 40전 오른 1,472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환율의 방향성에도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 상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대외 변수와 정책 대응이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환율 흐름이 어떻게 안정될지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밤 개장하는 뉴욕 증시 대비는 안자한 캐스터와 함께해 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뉴욕 증시는 지난 4일간의 랠리를 멈췄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 0.45%, 나스닥 0.14%, S&P 500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면 엔비디아가 1.7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이 중국 수출을 승인할 거란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2.78%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로드컴과 맞춤형 반도체 설계를 논의 중이란 보도가 나오며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의 전기차 겨울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테슬라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간밤 발표된 지표도 살펴보시죠. 우선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연준이 발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또 노동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결과도 보도됐는데요. 고용 전망은 개선되며 구직 기대 비율은 소폭 회복되고 실직 가능성은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도 새해에는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국채금리는 이달 들어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 경보로 엔화가 약세로 급락하며 달러엔 환율이 156엔을 치솟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흔들린 영향도 있었습니다.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모두 2.7bp 그리고 1.5bp 상승했습니다. 금값은 0.66% 내린 4,21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3일의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경계감과 우크라이나 종전환 협상에 대한 관망세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WTI의 브렌트유 모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서 승리한 소식과 함께 우려점들 전해드렸는데요. 간밤 파라마운트도 인수전에 다시 뛰어들며 돌연 경쟁 체제가 됐습니다. 이에 이 인수전의 중심에 선 워너브라더스의 주가는 4% 넘게 뛰었는데요. 도이치방크는 목표 주가를 29.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워너브라더스를 둘러싼 삼각관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주당 $30를 제시하면서 주주들에게 공격적인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넷플릭스가 제시한 주당 $27.75 주식과 현금 혼합 조건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인맥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인수 발표에서 시장 점유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라마운트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인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의 아들이고 또 대통령 사위가 이끄는 사모펀드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도 자신의 특별한 친구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 점유율이 압도적인 넷플릭스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합병이 불발된다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의 위약금 $58억 물어야 하고 또 파라마운트와 손을 잡은 경우에는 반대로 워너브라더스가 $28억 줘야 하는데요. 이 인수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가 나옵니다. 또 미국의 10월 졸지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FOMC 이전의 고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미국 노동통계국이 10월 PPI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월 데이터를 포함한 11월 데이터에 포함해서 내년 1월 14일에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소폭의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밤 시작되는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좀 연말 변수들을 체크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지수급 등에 따른 차익 실현도 섞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의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관전 포인트가 많아진 하루입니다. 자,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이상원 연구원, 신한투자증권 박강래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 연구원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약간 약보합 정도. 아침에는 뭔가 좀 빠졌다가 이도저도 아닌. 예, 그렇게 왔죠. 그런데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뭐니 해도 지금 FOMC 그쵸.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선호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망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흐름이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예. 있고 특히 저희가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도 바꾸기 때문에 변동성이 목요일 날은 더더욱 맞아요. FOMC가 새벽에 결과가 발표하고 특히 이제 결과보다도 금리 인하 결과보다도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 그렇죠. 플러스 얼마나 반대표가 나왔느냐. 그게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뭐 내일장까지도 관망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굉장히 눈치 보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도 장 막판에 좀 많은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맞아요. 박광래 연구원님, 좀 오늘의 수급 자체가 지금 시장의 불안함들을 좀 보여줬다, 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시장을 다 보는 전략가는 아니긴 하지만 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랑 철강 쪽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 단기간 내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좀 차익 실현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말에는 항상 많은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네. 앞서서 FOMC 말씀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매크로 변수에 대한 좀 뭐랄까요 불안 심리 같은 것들도
좀 하루 증시에 영향을 줬다라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박강래 연구원님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 또 인사이트가 많으시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인사이트 시간에 이 자동차, 현대차 FSD 막 이런 거 좀 엮어서 함께 질문을 정말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했죠.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연구원님 보셨을 때 앞서 실기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요즘 수급 중에 특징이 동시호가만 들어갔다 싶으면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세를 늘려가고요. 그다음 기관은 똑같이 트레이드를 하는 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옵션 만기일과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건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보시면 이제 선물로 해서 네. 이제 최근 이제 11월 1일,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외국인이 한 14조 정도 매도가 있었고 11월 1일부터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이런 FS 금리 인하 기대감 플러스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네. 특히 이제 빅차의 매도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빅차의 매도가 있었는데 네. 최근 3일 연속 빅차의 매수가 올라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좀 수반돼서 좀 4,100을 뚫었는데 그런 변동성이 이제 정형화된 게 아니라 이제 FMC를 앞두고 네. 특히 저희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러니까요. 마지막에서 롤오버를 시킬지 안 시킬지에 따라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정형화돼서 동시 만기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그런 수급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을 사면 선물을 팔고 선물 사면 현물 팔고 이런 장세가 좀 나타났는데 오늘도 일단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코스피 930억 팔았고요. 코스닥은 618억 원을 팔았습니다. 근데 선물은 4조 1천억 원가량을 사갔습니다. 이게 제가 장중에는 2조 원대로 확인했는데 2배를 더 샀습니다. 근데 그 1일만 보면은 그럴 수 있고 그게 해지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그러니까요. 매도할 때는 그 현물을 사고 그거에 대한 베이시스 간격으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1일을 볼 건 아니고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쪽이 지금 유동성 장세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나 위험자산 그걸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루의 베이시스 갖고 보는 거는 조금 단기적인 이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급을 통해서 뭐 일일비 굳이 하지 말자.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좀 관통했던 이슈들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앵커 아마 오늘 확인했을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네. 근데 목표 주가는 주가는. 상향을 시켰어요. 야, 이거 뭐 어떤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이건 혼란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의 오늘 이 보고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박광래 연구원님. 일단 이제 테슬라를 평범한 자동차 회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합 테크 기업을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분들의 목표 주가는 마음속에 다 달라질 텐데 일단은 전기차 업체로만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의 그런 투자 등급 하향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9월 말까지 지급했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대당 한 7,500달러 정도 지급이 됐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요. 보통 전기차가 한 대에 5만 달러인 걸 감안하면은 거의 10% 이상 환급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사라진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값이 10% 비싸졌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만큼 수요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의 의견도 우리가 좀 새겨 들을 거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강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로보택시가 확장되는 포인트, 방금 말씀해 주신 뭐 AI라든지 첨단 기술이 이제 밸류를 줄 만한 거고 약세 시나리오가 이제 자동차로만 봤을 때는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 모두가 첨단 산업이라고 테슬라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FSD 이제 시연하는 지금 영상들이 장난 많이 아니죠, 요새. 나오고 있고 뭐 저보다 운전을 잘해요 하면서 이런 리뷰들이 알리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실적에서도 그 FSD에서 창출되는 매출은 고작 2에서 3% 정도 남짓입니다. 이것도 추정치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2-3% 정도의 매출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뒤에서도 제가 포스코에도 드리겠지만은 그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주가 방향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전 괜찮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가 이제 결국은 앞으로 로봇, 자율주행 여기에 대한 밸류를 얼마나 받아갈지. 모건스탠리에서는 이제 비자동차 부문은 이거 주가에 좀 선반영돼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추가적인 모멘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연구원님은 앞서 모건스탠리의 이 연구 보고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여러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이제 한풀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차전지랑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네. 그때는 이제 2027년, 2026년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한 30에서 40%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거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매그니피선트 7 종목 중에서 테슬라 주가가 가장 많이 못 올랐습니다. 애플도 못 올랐지만 테슬라도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EV 겨울이라는 거는 그걸 강조하는 것 같고 보지는 못했지만은 보지는 못했죠. 예. 제가 뭐 보고서 보지는 못했지만 예. 근데 기사가 많이 나와갖고 오는데 네. 그래서 그런 전기차 시장의 업황에 대한 그런 거에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아까 말씀하실 대로 전기차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성장성 그거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좀 빠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보셨죠? 저도 이제 요약본을 봤죠. 네. 예, 그러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EV 겨울이라는 데에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난 동의 못한다. 한 1년 정도는 겨울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 막 세액공제 혜택이 끝난 상태이고 네. 다른 유럽의 나라들 보면은 보조금을 줬다가 뺏었을 경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최소 1년 정도는 수요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9월 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한다 하니까 6, 7, 8월에 다 땡겨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월에 사 산 사람이 12월에 또 사진 않거든요. 한 번 사면은 한 7년, 10년을 몰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1년 정도는 그런 선수요 효과에 대한 역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기차 겨울은 그래도 좀 더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캐즘이라고 다시 또 네네. 돌려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 트럼프 정부 정책이 어차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맞아요. 이쪽으로 변하는 거고 아까도 그 보조금 주는 정책도 이제 9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부 정책 하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좀 커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전기차 이제 뭐 수요나 판매도 보조금이 끊긴 이후로 아예 이제 반토막이 났고 우리나라도 비단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이 끊긴 이후로 전기차 판매량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오늘 국내 증시로 조금 데리고 오면은 2차전지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어젠 되게 좋아서 저희도 방송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 에코프로 제외하고 2차전지 좀 쉬어갔습니다. 테슬라 영향도 영향인데 이상원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봤을 때는 어제 그냥 상승에 대한 소화 과정이라고만 봐도 될까요? 어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벤츠와 함께 계약이 이주할 때. 있어갖고 이제 같이 동반을 했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BM 뭐 등등이 오른 이유는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11일 날에 목요일 날 기획재정부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가 있고 맞아요. 다음 주 17일 날 금융위원회가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찌됐든 11일 날 나올 수도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코스닥 벤처 펀드한테 투자자한테 세액공제라든지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 2차전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연기금한테 코스닥을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앞서서 우리나라도 70%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이 40% 상승한 요인은 절대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재정정책, 금리정책에 대한 그 부분이 있지.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활성화는 투자자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한테는 매수세를 하는 부분. 이게 2018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코스닥 벤처 활성화 정책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 또 요인이 뭐냐면 2017년도에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700까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정책을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달에 코스닥 벤처 펀드가 도입이 돼서 했는데 그때 1조 원 가까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만큼 활성화 정책으로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좀 오르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코스닥 벤처 펀드는 코스닥 종목들을 50% 내지 60% 편입하는 펀드가 코스닥 펀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시가총액 높은 것들로 하겠죠. 그렇죠. 1위부터 하게.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들이 많이 오르는 현상들이 최근에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들어오는 유동성들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광래 연구원님께서 보셨을 때 최근에 뭐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뭐 자동차 배터리로만 보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ESS도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로도 좀 밸류를 좀 주고 있다 생각을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구리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리? 왜 갑자기 생뚱맞게 구리 얘기를 드리는 요새 이유는 굴이 좋잖아요. 네. 구리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이제 가늠자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셨고, 뭐 닥터 코퍼라는 별칭이 있었는데 네. 그게 한 작년께부터는 이제 AI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에 구리가 다 들어간다 이런 스토리 메이킹이 되면서 AI가 묻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지금 12,000달러를 돌파했는데 리튬이 지금 비슷한 초입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튬이 원래는 전기차 배터리 온리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가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시던 ESS나 로봇에도 그렇죠. 들어간다. 소위 말해 AI가 또 묻기 시작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인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리튬을 못 쓰지 않을까라는 또 공급 측 충격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구리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처럼 리튬이 몇 년 전처럼 하이크한 모습을 보이긴 힘들겠지만은 완만한 상승세가 저점을 올리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차 전지 궁금한 건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규격이라든지 상용화됐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국내 2차 전지는 요즘 좀 이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로봇에도 들어간다 2차 전지 이러면서 주가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테마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뭐 실질적인 게 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정말로 실제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겠으나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이제 인하 기대감 같은 거랑 좀 결부해서 보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는 그런 성장 산업에 대한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FOMC가 다른 결론을 내게 되면은 이제 반대급부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다른 결론이랑 뭐 갑자기 금리를 많이 올리거나 내려버리면 예. 근데 그런 가능성을 낮다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할인율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기대치를 계속 레벨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지금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이야기 나온 김에 여쭤보면 미국이 당장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긴 한데 또 유럽중앙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게 되면 약간 달러 약세 쪽으로 조금 더 우리 생각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좀 많이 더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바로 애널리스트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자동차만 보면은 충분히 그러한 다이나믹스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 현대차나 기아 관련주들 급등한 거 보면은 사실 SDV나 로봇 관련된 테마로 오른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은 그 옆에 있는 이제 부업을 얼마큼 잘하느냐, 신사업을 얼마큼 잘하느냐가 굉장히 요즘에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달러 약세가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상으로 이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리튬 가격을 자극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2차 전지를 자극할 수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스토리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애널리스트의.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예. 달러 약세 강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 아까도 1,472원 다시 올라왔어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일 때도 97, 98일 때도 거의 1,400원을 넘었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탈 성장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올해 성장률 고초도 한 0.8, 한국은행에서 0.8, 내년도 고초도 한 1.8 정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1.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펀더멘탈이 약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환율을 방어한다든지 뭐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자동차로 뭐 했었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은 뭐 수혜가 있지만은 이게 펀더멘탈이 약해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만 생각해도 이 경제 성장 아까 얘기했던 게 5%에 거의 가까웠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1.8%, 2%를 밑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환율을 좀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슬기 앵커 거의 애널리스트급 질문을 해주셨어요. 또 날카로운 질문 또 없습니까? 저 나가시기 전에 붙잡으려고요. 아. 어떻게 저 좀 키워주실 수 있어요? 네. 아니 뭐 자동차 쪽에서 너무 질문을 잘해주셔가지고 또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나 해서요. 계속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박광래 연구원이 오셔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FSD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용화가 이제 이제 시범 운행이 진행 중이죠. 진짜 이 거리로 나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와중에 현대차의 최근 행보죠. 송창현 사장이 사퇴한 게 되게 지금 비교된 상태입니다. 현대차 우려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걱정을 하는 것도 절반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걸 보면 또 희망적인 또 기대감도 절반 있는 게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이제 나가신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나가자마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러면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본인한테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줬죠. 4년, 5년 기다려줬고 현대차 그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이나 SDV 관련된 회사를 지분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에 총 제 추산으로는 8조 원 정도를 지금 투여를 했는데 아직 의미 있는 뭔가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마침 이제 치킨 회동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고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판이 짜여지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온 건 하나도 없거든요. 나온 건 하나도 그러니까요. 없는데 일단은 그 기대감만으로도 20%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숫자적으로 조금만 보여주면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테슬라도 FSD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 3%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도 테슬라 하면 사람들이 FSD를 말하는 것처럼 현대차도 관련된 차를 론칭만 해줘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주가는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론칭을 하면이라는 전제를 일단 깔아주신 게 네네. 맞으신 거죠? 그쵸, 네, 그쵸. 알겠습니다. 이상원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앞서 누가온가는 현대차 이 송창현 사장의 사퇴를 가지고 잃어버린 6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어차피 지금 이제 로봇으로 현대차 그룹도 로봇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고 최근에 이제 고객의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또 사임한 소식에 그날 또 현대차가 급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약간 이제 시행착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아까 뭐 이런 로봇 관련 데이터 센터도 세우고 뭐 그러면서 잘 적응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JP모건 맞죠? 로봇 전환으로 밸류 주는 거 시기상조다. 안 보셔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미미한데 시장은 항상 성반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2차 전지가 폭등하듯이 맞아요. 그런 것듯이 현대차 그룹도 그동안 이제 잘
안 오르다가 이제 뭐 PBR도 낮고 또 대형주 중에서 가장 안 오르다가 로봇 관련 그런 것들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왜냐면 지금 미미하고 아직도 시기가 멀지만 하나의 그 아까 그 송 그분이 사임하면서 하나의 모멘텀을 일으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나온 것들 중에서 어쨌거나 지금 자율주행을 로봇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이야기 나온 걸로만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좀 우리 기술은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로봇이 성장을 할 수가 있나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도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 지금 이제 뭐냐면 자율주행 기반에서 로봇이 성장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AI 피지컬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픈AI가 준비하는 AGI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로봇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AGI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뇌를 생각할 때 사람처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이 로봇이 잘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엔비디아라든지 플랫폼을 사오면서 현대차가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로봇은 조금 지금은 그렇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 피지컬이 잘 되면은 로봇 쪽으로 잘 되는 거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AI 피지컬이나 AGI라는 그걸로 알트만과 그다음에 잭슨 양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엔비디아 쪽에서 현대차 그룹도 그런 이제 플랫폼을 사와서 적응을 하게 되면 로봇 쪽으로 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이제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현대차 지금까지 자율주행 그러면은 한 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발판을 삼아야 되거든요. 박광래 연구원님께서 보셨을 때 현대차가 앞으로 따라갈 포인트는 어디로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앞서 이제 현대차의 미래 설계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FSD를 현대차가 도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FSD는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너무 FSD만을 쫓다가 그 회사가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익의 안정성이나 재무적인 안정성을 해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폭스바겐도 그런 자율주행인 SDV를 하려고 자회사 카리아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실패했고 뒤늦게 또 리비안과 손을 잡았는데 거기에 또 8조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더 돈을 더 쏟아 부어야 될 상황을 미리 손절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러한 자율주행이나 로봇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들을 얼만큼 이제 본원 사업에서 잘 만들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원의 그런 소스는 뭐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가 워낙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걸로 좀 잘 버티는 흐름 안에서 자율주행을 꾀하는 전략.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설계, 뭐 수장이 앞으로 누가 될 것이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훈 연구원님은 이 현대차 그룹의 돌파구는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관련 성장성이 하면서 로봇이다. 하면서 현대 오토웨어가 상한가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현대차도 한 6% 올랐지만 그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중심에 로봇이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기 때문에 또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서 이제 로봇의 성장성이 이제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은 미미하지만은 항상 그 자동차 그 현대차 그룹에서 모멘텀 역할을 하는 거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 로봇의 성장성에 계속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현대차보다 뭐 기아를 선호한다, 막 이런 내용도 같이 나왔습니다. 박광래 연구원님 보셨을 때 이거 배당금 때문이죠? 네, 그렇죠. 뭐 지금 현대차와 기아 둘 다 모두 이제 TSR 35%, 즉 이제 주주 환원율 35%를 세팅을 하고 지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현대차는 이게 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당을 많이 못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몇 조를 하겠다 말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되는 데 반해서 기아는 자사주 매입과 기아 그 배당을 좀 플렉서블하게 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책 모멘텀, 정책 기대감 하에서는 어차피 비슷한 밸류라면은 기아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시선도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셨고 이상훈 연구원님은 오늘 이제 자동차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나아갈 돌파구는 로봇이라고 이제 재차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 현대차에서는 뭐 이 오토에버 같은 종목이 로봇 밸류를 꾸준하게 받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현대차 자체가 앞으로 좀 로봇 밸류도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현대 오토웨버가 먼저 받겠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실행을 하고 네. 여러 가지 로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활용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북미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현대차로 밸류에이션이 이동할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는 또 모비스도 이쪽에 관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선 일부 기술주들은 상승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AI나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OMC 앞두고 시장은 좀 눈치 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미국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등 주요 기술주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까요? 시장의 눈치 보기 속 어떤 우리가 공약을 세워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차치하고 네. 갔습니다. 그래서 네. FOMC라든지 뭐 금리 이야기 여기서 네. 함께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미국 증시 좀 비교해봤을 때는 그냥 심심한 하루셨죠? 그렇죠. 뭐 이제 심심하다기보다는 이제 이럴 때가 더 치열하죠. 어떤 쪽으로 치열하다고 보세요? 1등, 1, 2등이 쉬니까 1, 2, 3등이 오늘 내리셨죠. 네. LG에너솔루션도 쉬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쉬는 가운데 오늘은 뭐가 튀어 올라올까? 뜬금없이 조선주들이 올라왔죠. 맞아요. 뭐가 올라가면 뭐가 떨어지고. 그죠?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 오늘 조선에 관련돼서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강세장의 특징. 그렇죠. 오, 오늘 뭐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인도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대중공업. 네, 현대중공업 인도 간 걸로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방산도 걸렸고 마스가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갖다 막 붙이는 거죠. 이제 올라가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환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60 보통 이제 HD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뭐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 다올에서 좀 세게 썼는데 뭐 그거 다올투자증권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증권사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올라올 자리에서 올라온 겁니다. 조정이 딱 60일선까지 나왔는데 이동평균선까지 네, 여기에서 무너뜨릴 이유는 없죠. 그렇죠. 조선주를.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 다시. 정도면 조정이 끝났다. 이 정도로 보고 그럼 여기서는
뭐 반등이 쭉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바닥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네. 눌림목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수급의 흐름 그런 것들이 이제 매니저들이 찾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오늘 조선주 왜 올랐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원래 시장은 다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네. 인도 시장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상승해줄 만큼의 그건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베트남에도 이미 진출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현대미포 자회사가 이미 가 있고 네. 인도도 이제 막 스타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보다는 아직도 미국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시장은 되게 재밌는 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시장 안 보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도 잘 안 봐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하면 되게 좋아하죠. 중국도 얕잡아 보는데 우리나라는. 예. 아예. 근데 오늘 뭐 조선 뭐 수급의 영향으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근데 조선이 오른 이유를 하나는 알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스미스. 아, 이제 마스가에서 스미스라고 또 나왔어요. Shipbuilding Make in India Together with 현대. 야, 저 이런 거는 너무 잘 지어요. 진짜 현대와 함께하면은 인도는 다시 또 이제 조선업 다시 만들 수 있다. 예, 너무 어려워서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워서 마스가 정말 잘 지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뭔가 이름도 계속 짓는 것도 강세장 특징 아니에요? 계속 그렇습니다. 뭐 하나씩 정확한 지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막 태조 이방원, 조방원, 뭐 그전에는 이제 차화정 뭐 이런 그렇죠. 맞아요. 예. 야, 강세장의 근거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스미스 이름 잘 지었습니다. 근데 이건희 대표님 보셨을 때 조선주들이 앞으로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올해까지는 큰 흐름에서는 상승세 나올 만큼 다 나왔다 해서 뭐 볼 거면은 본격적인 것도 내년 돼야 알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상승은 연속성 기대하기 좀 어렵나요? 일단 지금은 이제 잡아주는 역할이죠. 지금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했기 예. 때문에 10월 이후로 그래봐야 한 달 보름 쉬었어요. 예, 좀 더 쉴 수도 있죠. 그렇죠. 올해까지는 뭔가 예, 올해까지는 그냥 전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박스권을 만드는 행보가 이제 박스권 바닥을 잡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기간 조정 중에 이제 뭔가 좀 미국의 법안이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액션들이 좀 나와줘야 되죠. 근데 지금 아직은 기대감인데 크리스마스 전에 뭐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또 요즘에 러트니 그 상무부 장관이 굉장히 뭐 이것저것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무슨 그 지난주 로봇도 얘기하고 원전도 얘기하고 저는 다 하죠. 주식방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리딩 하시는 것 같은데. 메이저긴 하죠, 그쪽. 예, 갑자기 이제 또 이제 뭐 마스가 얘기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또 그거에 관련돼서 트럼프 요즘 미국이 되게 재밌는 게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뭐 법안이 통과되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트럼프가 오케이 하면 되는 것처럼 되죠. 엔비디아 H200 내가 허가할게. 끝났죠. 비슷하죠. 상원 의원이 아무리 뭐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쳐도 그냥 말해버리면 끝나버리죠. 근데 이제 법안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맞아요. 대통령 이게 또 그냥 거기 또 예. 있나요? 통과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 상원에서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원 그러니까- 통과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회에서 또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 가서 엔비디아 그 CEO가 계속 댄스랑이 가서 로비하고. 로비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공화당이 다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뜻대로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죠. 그것도 다수니까 그냥 기대예요. 그쪽이 또.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렇다면 H200 뭐 수출 허용됐다는 거 오늘 국내 반도체들이 그렇게 뭐 반응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직 뭐 네. 상원도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의회에서 확정된 논의가 것은 좀 돼야 아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엔비디아가 시간에 의해서 한 2% 올라가다 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안 그랬으면 200불 갔겠죠 그냥 바로. 쭉 또 끌어올릴 수 예. 있었던 호재 포인트가 되는데 또 미국에서 이제 뭐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쭉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브로드컴 네.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고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 하나 만들어질 것 같으십니까? 뭐 브로드컴은 잘 나올 걸로 보이고 네. 오라클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죠. 이게 조금 갈려요. 근데 오라클은 실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거긴 재무 구조가 문제죠 지금. 그렇죠. 네, 빚을 많이 냈다 뭐 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건데 그래서 오라클이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좋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의심은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의 실적의 문제는 없다. 오라클은 그럼 어떻게 얘기해도 다 의심하는 분위기로 아직은 가게 의심하겠죠. 되네요. 계속 계속 의심할 겁니다. 오픈AI 관련돼서 의심할 텐데 시장이 강세장이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묻어서 넘어가는 거고, 불식시켜줄 수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뭔가 좀 그 사이에 또 안 좋은 재료가 나오면 아 그래 결국엔 버블이었어. 뭐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이 또 나와요. 이제 이게 또 바퀴벌레처럼 막 여기서 나옵니다. 네. 예. 항상 뭐 핑계를 찾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면 본인이 이제 고점에 사놓고 빠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샀는데, 저 사람 때문에 샀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비속어를 썼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본인이 판단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뭐 그런 오라클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지금은 걱정할 수 있지만 그게 좀 있으면 해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라클도 제가 급등했을 때는 저거 거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가로는 거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픈 AI와의 대량 계약 때문에 이제 대규모 계약 때문에 그런 건데 오픈 AI가 돈이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쫙 빠진 거죠. 네, 그렇죠. 거의 300불 넘어갔던 주가가 200불 때까지 쭉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브로드컴은 나쁠 게 없죠.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 그것뿐? 주가 근데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얼만큼 올랐나 올해 엔비디아랑 비교를 하면 네. 똑같이 올랐습니다. 어, 퍼센테이지로 거의 2배 올랐습니다, 둘 다. 음. 그럼 브로드컴이 더 낫다, 엔비디아가 더 낫다,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방송 이제. 특징이에요. 기자 안 그래도 살래요? 이거 TPU 질문하고 살래요? 싶은데. 네. 그냥 둘 다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백화점이라고 보면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보면 브로드컴은 뭘 만드는 거냐면 그 안에 있는 소매 매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뭐 정장으로 따지면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성복인 거고 이제 TPU 같은 경우에는 맞춤 맞춤복. 정장. 근데 가격은 달라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이제 정반대죠. 근데 가격은 이게 이제 정반대죠. 규모가 이게 뭐냐면 이게 GPU라는 게 결국에는 행렬의 로직이거든요. 행렬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조그맣게 해놓은 게 NPU예요. 네. 근데 이 NPU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게 GPU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셔서 지금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지금 루빈을 뭐 출시를 좀 늦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은 엔비디아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라 TSMC 때문에 늦어지는 코어스 거거든요. 쪽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산 공정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 사이에 TPU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영역이 다른데. 그러면 구글은 엔비디아 거 안 쓰나요? 갖다 쓰죠. 네, 근데 TPU가 뭐 대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TPU는 일부를 대체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TPU를 만약에 지금 메타가 갖다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타는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직 자체를 메타가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이제 아키텍처 자체가 메타 거예요 원래. 그래서 TPU를 잘 쓸 수 있습니다. 메타는. 근데 다른 기업들은 쓰기 어려워요. 또 고안해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구글이니까 TPU를 그렇게 활용한 거지 다른 기업의 엔지니어들은 TPU를 그렇게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서 뭐 이야기했던 거 부분 다시 좀 H20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원 통과에 대한 과제가 좀 남아 있긴 한데 엔비디아라든지 국내 SK 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은 이제 중국 수출 허용이 이제 오피셜이 땅땅 나온다라고 하면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호재죠. 무조건 호재고 오늘 근데 시장은 왜 반응을 이렇게 했냐. SK 하이닉스 갑자기 뭐 경고 얘기 떴고 그죠? 그러면 뭐가 안 되죠? 경고. 이제 땡기지 못하죠. 그렇죠. 네. 신용이 불가. 예. 신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오늘 좀 비속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땡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덩달아 좀 빠진 것 같고 제가 근데 지수는 눌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근데 4,100을 넘었습니다. 이미 벌써. 외국인들이 근데 선물 포지션을 많이 줄였어요. 웨더 포지션을. 한 1조 한 5천억대까지 줄인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더 늘리긴 했는데 내일 모레 마감이죠. 만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12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월 물이 중요합니다. 3월물? 그죠? 아, 이미 시점이. 다음 거. 네. 다음 만기 거를 이제 이미 사죠. 원월불도 거래가 돼요. 이제 그쪽 관련돼서 포지션들을 잡는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한 요 정도 선에서 제가 보니까 4,100선에서는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한 이틀 동안은 좀 늘릴 수 있다. 계속 외국인들은 뭐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외국인들 마음이 변하게 만들 만한 요인 같은 거는 없어요? 변했는데 안 변한 척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반도체 좋은 거 지금 너무 잘 알거든요. 예, 마이크론 지금 목표가 막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하이닉스 좀 있으면 ADR 상장을 합니다. 미국에. 맞아요. 예, 그럼 ADR 상장하는 순간 마이크론과 직접 비교가 되죠. 사업 구조가 똑같습니다. 덩치만 하이닉스가 더 클 뿐. 그러면 밸류를 다르게 줄 이유가 전혀 없죠. 없는 것.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80만 원, 90만 원 그냥 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ADR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삼성전자는 사업 구조가 다르죠. 여기 비메모리도 있고. 쓸데없는 가전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죠? 여러 가지를 다 파운드리도 갖고 있고, 있는. 그죠? 통신 장비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론과 매칭을 시키면 하이닉스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투자 관련돼서 이제 뭐 법안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네. 금산 분리 관련된 그것도 하이닉스한테 나쁜 게 아니죠. 지금 SK의 그러니까 태태원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주 SK의 자회사가 하이닉스가 아니라 손자회사죠. 중간 SK 스퀘어가 껴 있어요. 네. 그래서 손자회사 관련돼서 이제 투자가 약간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풀리면 또 하이닉스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시장만 봐도 SK하이닉스 둘러싼 포인트들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제 장막판에 6%가 이렇게 급등을 했구나. 원래 약간 조금 하이닉스가 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큽니다. 옛날부터. 맞아요. 예, 참여자들이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과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엉덩이가 좀 무겁고 가볍고 뭐 그런. 예, 좀 네. 변동성이 크죠, 하이닉스가 원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빅 이벤트는 뭐 FOMC가 될 것 같아서 네.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어딜 가도 뉴스 보도로는 금리나 기정사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좀 웃기죠. 기정사실 됐으면 주가 안 움직이나 왜? 기정사실이면 미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제가 트럼프식으로 발언을 할까요? 아니요, 뭐 자제해 주세요. 필터를 한번 해주세요. 다 일본 때문이다. 끌려가기 싫습니다. 지금은 일본 때문이다. 일본 때문이다. 지금 일본에 시장금리가- 뭐 지금 맞아요. 장 막판에 금리 인상 이야기를 또 우에다 총장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1점 거의 2% 근처까지 왔는데 미국 지금 금리도 튀고 있어요. 4.1%가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4%를 깼다가 다시 4.1%까지 아주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 금리의 연동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수 있느냐, 이제 점도표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내릴 거니 이런 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추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기준금리가 시장금리가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보다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를 약간 좀 걱정하는 것 같고.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겁니다. 학습 효과가 있어서요? 아니면 지난번에 뭐 단기 자금을 한번 다 털렸고. 맞아요. 예, 이번에 또 가상화폐 쪽으로 갔던 자금들 다 털렸고, 예, 이제 많이들 가셨어요. 그래서 털릴 자금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진우 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이제 지금 이번에 한번 금리 인상한다고 퍼센테이지 차이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바로 시장에 즉각적으로 리스크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이 그거보다는 듭니다. 이제 금리보다 지금 환율이 더 문제예요. 엔화나 엔화가 우리나라, 강세로 예. 갑자기 전환이 돼버리면
엔화로 돈 빌려서 바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이번에 코인 시장에서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시장도 슬슬 뭐 반영을 해 나갈 텐데 이번 금리 인하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근데 유동성 금리 인하만 하면 무조건 주가가 막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나빠서 인하한 거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금리 인하 지금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반증을 하는 또 거기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가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까? 또 새해가 돼서 혼동을 한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일부 성장주들 지금 벌써 러셀 2000이 난리를 치고 있죠. 예, 그만큼 이제 오히려 한계 기업들 쪽에서는 더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성장 종목들은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빅텍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금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금리 그동안 높았어도 내가 그거보다 성장이 더 컸기 더 때문에 많이. 주가가 올라간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나온 뭐였죠? 리포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까지 M7은 잘 갔잖아요. 예. 이게 더 퍼진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네. 자금 부담, 자금을 이제 그 조달하는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빅텍들도 나쁠 건 없는 게 지금 메타가 빚내서 투자한다고 막 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빚 더 내기 쉽죠. 그렇죠. 예, 그럼 계속 투자 빚내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오히려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앞에 드린 이유는 금리 인하된다고 무조건 주가가 날아가진 않는다. 원래 예전에 공식은 제가 이제 주식 처음 배울 때는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네. 지금 갑자기 금리 이게 2008년부터 바뀐 거예요. 금리 하락기에 갑자기 돈이 이제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 장세를 간 건데 이게 이제 지금 기준이 최근에 주식 배우신 분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주가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미국이 그 연착륙이라고 하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 잘 방어해주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는 좋을 수 있는데 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오히려 경기가 더 나빠진다든지 하면 침체 이러면서 또 빠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되게 예민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타기 하고 있는 거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만큼이나 뭐 M7도 계속 강해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그리고 커지는 것도 있을 저 거고요. 이제 M7도 뭐 주식이니까 마냥 올라가지만 않을 텐데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뭐 이 정도. 네, 예. 맞아요. 뭐 S&P 500 전망치 8,100도 나왔잖아요.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또 물론 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또 이제 이 지속되는 건 좀 있을 것 같죠? 내년까지도? 일단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제 뭐냐면 지금 성장 동력을 단 거잖아요. AI라는 성장 동력을 단지 한 2년 됐어요. 네. 네, 2년 됐는데 그럼 2년 전에는 뭐가 미국 시장을 이끌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네. 뭐가 이끌었죠? 2년 전 2년 전, 지금 1년 전. 미국 시장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2년 전. 엔비디아가 나오기 전에 그때 뭐가 있었죠? 애플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애플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애플은 조용하고 예. 지금 엔비디아가 날아가고 여러 이제 상황이 바뀐 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미국은 제때제때 잘 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몇 번 이제 슬기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의 기운이 우리나라에 모이고 있다. 네. 예,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득보고, 중국과 일본이 싸워서 득보고, 지금 분위기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줄 알았던 2차 전지도 갑자기 살아나고 있죠. 갑자기 벤츠가 왜 CATL을 버리고 LG 엔솔과 LG. 계약을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쪽으로 우리 쪽이 나쁠 게 없구나.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대세 상승 봐야죠. 초입에 대세 상승 이제 뭐 많이 올라왔죠. 올해 2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냐 없느냐? 저는 한 중반전 같아요. 여전히 더 계속해서 위 더 열어놓고 봐도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가요? 예, 뭐 저는 별일 없으면 이 상태만 계속 유지가 된다.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한다든지, 갑자기 자유무역으로 확 다시 돈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또 희박하니까. 네, 그런 것만 아니면 한 6천 포인트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좀 상방을 그러면은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가 더 커요? 아직도 상방 룸은요? 우리가 더 크죠. 와, 정말요? 그거는 제가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은 EPS 증가율이 지금 없어요.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잠재 성장률이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보니. 우리는 잠재 성장률은 안 좋죠. 네. 상장 안 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장한 기업들은 EPS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으로도 6천 포인트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 지금 더 뭔가 추가적인 동력 자체는 사실 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영업이익- 올라왔던 이유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의 상승이죠. 지속적인 상승, 가격의 상승. 예. 디램 가격 상승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근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되게 위대해 보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이제 마이크론 밸류만 받아도 하이닉스가 90만 원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못 갈까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이니까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아마 지금 제가 이걸 너무 사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참을까요, 그걸? 그걸 그 참는 거를 이제 뭔가 푸는 계기가 뭐예요? 모멘텀이에요? 가격이에요?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내년 1월이 돼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은. 4분기 실적 한번 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재밌는 게 확인하고 삽니다. 네. 근데 그런 근거로 봤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결국 12월 되니까 기대하는 건 산타랠리가 오냐 안 오냐.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걸 좀 들어보면은 1월이 돼봐야 뭔가 좀 확실한 건데 12월 그러면 좀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겠어요? 원래 12월 달은 그냥 기대감이 좀 큰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요. 뭐 로봇이라든지 뭐 지금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숫자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 내년에 대한 기대, 정책 기대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 바이오가 조금 한번 직격탄을 맞긴 했지만 바이오 관련된 거는 12월, 1월이 원래 피크 타임이에요. 그때가 항상 성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날 추워지면 원래 바이오들이 들썩들썩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아주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최근에 보면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중소형 바이오들 오늘 보면 굉장히 좋았죠 오늘도. 맞습니다. 네. 뭐 10% 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막 오늘은 늘었고, 생물보험법. 그다음에 삼성 에피솔딩스도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강 세장의 전형적인 특징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조선주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가 많이 움직였죠.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금리 떨어지면 2차 전지도 좋아요. 안 그래도 지금 공장 져서 지금 이자 많이 나가고 있는데 뭐 성장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금리 깎이면 좋겠죠. 근데 당장 이번 달은 깎인다고 해도 계속해서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불확실한 상황인 거잖아요. 금리. 네. 그래도 계속 좋은가요? 일단은 금리가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대감 역시.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대감이죠. 뭐 FMC에서 이번에 내리고 1월 달에 안 내릴 수 있죠. 근데 1월 달에 그럼 그럴 겁니다. 매파적이지만 그래도 약간 가능성을 열어뒀다. 뭐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계속 기대감 이렇게 가겠죠. 저희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FOMC에서 이제 뭐 금리나 기정사실이면 이제 반대표가 몇 표 정도 나오면 우리가 내년 시장 금리 인하까지 수월하게 지켜볼 수 있냐. 한데 2표에서 3표 정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반대를 받아도 내년 금리 인하 기조에는 문제 없다. 요 해석인데 2표, 3표. 뭐 그거는 뭐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도 그분 되게 똑똑한 분들이지만 그냥 그때 분위기 따라 좀
휩쓸려 가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시면 뉴욕 연은 총재가 한번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인하 쪽으로 확 바뀌었죠. 네, 물론 아직도 트럼프의 반기를 드시는 이제 그 여자분은 네. 예, 금리 인하를 반대하죠. 예, 뭐 침체가 올 수 있다.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 강연에서 막 하는데 약간 정치적인 게 지금 약간 겹쳤죠. 어차피 5월 달에 파월 의장이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파월 의장이 이 FOMC를 회의를 몇 번 더 열어야 돼요. 1월 달에도 열어야 되고 3월 달에도 열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예, 지명이 된다 한들 그분이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수인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네. 근데 그러면 연준 위원들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금리 인하를. 트럼프가 정치적인 원하는데. 색깔. 트럼프가 원한다면 그쪽 가까우면 조건만 하겠죠. 맞으면 하겠죠. 그렇죠. 예. 거의 뭐 5대5 정도 되면 51대 49로 하겠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파월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파월도 결국엔 예, 누가 임명했죠? 트럼프가 임명했죠. 시간이 또 그렇게 많네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을 또 트럼프가 또 이제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 왔죠. 이게 특이한 경우죠. 사실은 이럴 일이 거의 없는데 한 번 쉬었다 다시 대통령이 되시는 바람에 예. 네. 이벤트 정리 차원에서 이제 주요 일정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ADP도 나오고요, 졸트 보고서도 나옵니다. 근데 금리 인하에는 영향을 안 주겠죠? 이번 거는? 일단 고용이 무너졌다는 건 다 보이는데 네. 지금 이제 셧다운 때문에 미국 통계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이번에 이제 FOMC 전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제 민간 지표들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데이터들 지금 그럼 안 볼까요?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연준 안에 보면 연준 의장이 되면 사람들이 좀 바뀌어요. 파월 의장도 초반보다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밑에 엄청난 학자들이 엄청난 보고서를 줍니다. 네. 예, 그걸 보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예,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는 건 그것만 보죠. 뭐 이 경제 지표만 보니까. 그런데 이제 민간 지표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약간 과잉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것도 흐름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 흐름 자체를 보시면 고용이 무너졌다, 물가가 생각보다 튀지 않는다, 그러면 하겠죠. 네. 그러니까 민간 고용 지표들에서 그냥 큰 부분, 굵직굵직한 부분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지표들마다 혼재돼 있고 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큰 틀로 보시면 QT 종료됐죠. 네. 네, 그럼 돈은 더 이상 빨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고 연준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이 왜 고용이 안 좋은가 생각해 보면 이민을 뭐 지금 이민자들 쫓아내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럼 쫓아낸 거는 트럼프만 쫓아냈을까요? 바이든도 쫓아냈어요. 네. 예, 근데 트럼프니까 부각이 되는 거고 바이든 때는 부각이 안 됐는데 중요한 건 바이든 때는 서로 올라 그랬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방 당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안 올라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실물 경기가 죽었다. 많이, 그래서 구직자도 줄고 오히려 이제 전체 파이가 다 준 거죠. 분모 분자가 다 줄어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파월이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단순 실업률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활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돈이 안 돼서 네. 불법 이민자들이 안 오고 있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보면서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실수한 것부터 말씀을 좀 아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전략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버티셔야 된다. 아마 목요일 날이 재밌게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죠. 네. 네. 그러면 내일 눈치 더 볼 거고요. 목요일 날 아마 발표될 때까지는 목요일까지는 조금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는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거의 외국인들은 그냥 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물 팔고, 현물 사고, 선물 특별한 팔고, 매수가 선물 없었어요. 사고. 네, 흔들기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본인 포트를 이때는 잘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뭐 저기 조금 올라간다고 저쪽으로 확 가버리고 맞아요. 이러시면 금리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하고 막 상태 가고 막. 부안해동하지 그러면. 말고. 쫓아다니는 매매를 좀 제발 안 했었으면 네. 좋겠다.
이럴 때야말로 또 엉덩이 또 무겁게. 이제 무겁게 잘 가지고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많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이슈들 잘 소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P 고용, 그리고 졸트 보고서도 나오니까 아침에 이 부분 잘 확인해 보시고 국내 증시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